내 친구 주몽 Archer's Quest 린다 수박 챕터 6 균형과 질서 박물관의 현관 유리문을 열고 나온 케빈은 빠른 걸음으로 박물관 건물 옆으로 걸어갔다. 모퉁이를 도운 케빈은 아치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아치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케빈은 적어도 20분 정도를 박물관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아치는 어떻게 계속 저러고 있었을까? 케빈은 어색하게 살짝 손을 흔들며 제발 아치가 박사의 창문 앞으로 돌아오지 말고 곧장 자기 쪽으로 걸어와 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아치는 곧장 케빈에게 걸어왔다. 무사하지 어린 친구? 아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괜찮아요, 아치. 박물관을 악의 소굴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아치가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케빈은 왠지 기분이 좋았다. 게다가 어린 친구라니 그것은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그런데 이제 뭘 어떻게 하지? 박물관은 막다른 골목과 같았다. 케빈은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쨌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걷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케빈은 신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차장은 건물 뒤에 있고 옆 골목으로 나가는 출구가 하나 있었다. 그쪽 길은 큰 도로보다 더 한적하고 차량도 적을 것 같았다. 케빈은 앞장서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아치가 물었다. 무슨 일을 하고 왔지? 마법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니? 아니면 나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았나? 케빈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아치. 미안해요. 당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법사도 모르고요. 아치가 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어뜨리자 케빈은 아치가 기운내게 해줄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아치, 어떻게 한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멋져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여러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야. 신체를 단련하는 것보다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정신을요? 케빈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케빈은 아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풀이하면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거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왜냐하면 아치도 케빈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해보지. 내 손과 머리와 어깨 그리고 온 몸의 움직임을 끌어모으는 거야. 그걸 공처럼 뭉쳐서 몸 한가운데로 깊숙이 밀어넣어. 그곳에 간직해 두었다가 움직이고 싶을 때 바로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 공 안에서 말이야. 하지만 갑자기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 움직임, 즉 기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나는 단지 공처럼 뭉쳐놓은 그 기운을 풀어서 다시 몸 전체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케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별로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이미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단다. 어쩌면 나는 그런 능력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건지도 몰라. 아치는 엄숙하게 케빈을 쳐다보았다. 나는 몇 번이나 신령님들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뭔가 세상에 보답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지. 세상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내 역할이야. 조화로운 균형?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아치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늘이 내게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다. 나는 반드시 내 나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케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고 눈동자를 굴렸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치가 케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린 친구, 너는 지금 마음이 어지럽구나. 먼저 너의 몸을 평온하게 하면 내 정신이 평온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 명상의 시간을 너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뭘 한다고요? 케빈은 너무나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아닌 듯이 질문을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봐라. 아치는 길가에 멈추어 서서 케빈을 마주보았다. 케빈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고는 똑같이 따라했다.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해라. 그리고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내 몸속의 움직임들을 느껴보도록 해. 특히 두 팔과 두 다리의 움직임을.
그 느낌을 공처럼 둥글게 뭉쳐서 너의 배로 모아 너를 동요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남지 않을 때까지, 오직 평온만이, 고요만이 남을 때까지. 아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겨우 몇 번 호흡을 했을 뿐인데 케빈은 진짜로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처음에 케빈은 자신이 이내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치가 말한 대로 몸의 움직임들을 공처럼 둥글게 모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자 놀랍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 후 아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다. 너의 고요해진 몸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만 느껴졌어. 사실이었다. 케빈은 시작할 때 조금 발을 흔들었던 것이다. 케빈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여태껏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왠지 아치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아치가 말했다. 자, 이제 너의 정신이 맑아졌으니 너를 괴롭히는 문제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다니 기묘한 일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케빈은 프로그래머인 아빠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했던 일이 떠올랐다. 논리적으로 사실들을 배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버지가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분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한다. 그런 다음 명령어들을 만들고 그 명령어들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실행되게 한다. 케빈의 아빠는 2년 전에 이렇게 설명했다. 케빈이 수많은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케빈은 자신이 하던 게임의 정보를 기록해 둬야 할 것 같아서 아빠에게 프로그램 짜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았다. 하지만 근사한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 기초 프로그램 짜기는 정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케빈은 아빠와 한두 번 지루한 작업을 마주 앉아 해보다가 곧 포기해버렸다. 케빈의 아빠는 케빈이 더 흥미를 보이지 않자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계속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았다. 아치가 격려하듯 케빈을 쳐다보았다. 이제 가졌구나. 너에게는 신령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틀림없이 신령들이 네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너에게 벌써 말해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단지 그들이 바르게 일러준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치, 아저씨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세상 사람 누구나 저처럼 그 신령 상자를 다룰 수가 있다고요. 아치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금세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어린 친구. 너는 신령들과 소통했어. 너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낯선 사람을 위해 집을 떠나오기까지 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네가 나의 모험을 도와줄 운명의 사람이라고 확신한단다. 아치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치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 그것은 괜찮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에겐 이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없어.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느낌이었다. 아치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해봐야 돼. 아치가 케빈의 방에 갑자기 쿵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케빈은 자신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자 애를 썼다. 곧 케빈은 자신이 아치에 대해 아는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초 프로그램을 짤 때 아빠가 알려준 방식대로 케빈은 머릿속에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분류할 칸 2개를 만들었다. 물론 케빈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몰랐다. 그래서 다시 제목을 중요한 사실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실로 바꾸었다. 중요한 사실, 그는 왕이다. 그는 한국에서 왔다. 그는 뛰어난 궁수다. 그는 동물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실, 그는 한국에 젓가락을 보급했다. 그가 나에게 말한 동물들, 호랑이, 구렁이, 개, 말. 그는 농부들과 어부들을 좋아한다. 시작은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대로 재미도 있었다. 이제 케빈의 생각은 더 구체화되었고 정말로 약간 덜 헤매고 있는 기분이었다. 케빈이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하는 동안 아치는 조용히 케빈 옆에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도체스터에서 어디로 가야 중요한 사실들과 관계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 다른 나라의 왕이라 그들은 자기 국민들을 위해 대사관들을 두고 있다.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 아마 뉴욕시에 있을 것이다. 케빈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먼 친척의 여행 서류를 신청해주기 위해서 한번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치도 그곳에 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보자. 뉴욕시는 여기서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케빈은 목록에서 그 항목은 일단 제외했다. 그럼 궁술? 활쏘기 클럽이나 연습장이
도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케빈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다음은 동물들. 어떤 동물? 케빈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의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호랑이. 아치는 호랑이가 이 마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호랑이라면 동물원에 있다. 그리고 동물원은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간 멀기는 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다. 그렇다.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다음 차례는 동물원이었다. 케빈은 어깨를 펴고 아치를 쳐다보았다. 생각해냈구나, 어린 친구. 그래요, 아치. 생각했어요. 우리는 동물원에 갈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치가 한 손을 들었다. 여태까지 모험을 하는 동안 너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배우게 되었지?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사는 세상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울 거야. 나는 다음에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치의 낙관적인 말을 듣자 케빈 역시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동물원을 향해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동물원까지 가려면 아마 30분은 걸릴 것이다. 케빈은 3월의 쌀쌀한 날씨 때문에 두 손을 호주머니에 쏙 찔러넣고 어깨를 잔뜩 웅크렸다. 반면 아치는 외투도 입지 않았는데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케빈은 아치의 기묘한 옷차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쌀쌀하고 으스스한 날에는 바깥에 나온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자동차에 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휙 지나가 버렸다. 한편 아치는 아무 말 없이 케빈 옆을 따라오기만 했는데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케빈은 동물원으로 가는 정확한 길을 생각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케빈은 걸어서 동물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자동차를 타거나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학교 버스를 타고 갔다. 하지만 동물원은 케빈의 부모님이 근무하시는 도체스터 주립대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케빈과 아치는 그 대학교 방향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됐다. 동물원은 104번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이 과연 104번 도로를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 도로의 제한 속도는 약 90km쯤 되니까 틀림없이 자동차들이 빠르게 주행할 것이다. 분명 육교가 어딘가에 있을 테지만 케빈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니 그곳에 도착하면 육교부터 찾아야 했다. 잠시 후 케빈은 아치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아치,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아저씨가 적을 피해 강을 건너 달아난 적이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 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자 아치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헛기침을 하면서 동시에 낄낄거리며 웃는 것 같았다. 아주 멋진 이야기지. 아치가 그렇게 말하더니 곧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단다. 왜요? 케빈은 얼떨결에 질문을 하고 말았다. 이런 질문을 해버렸어. 하지만 아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아. 겸손하지 못한 일이지. 하지만 이미 아저씨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에서도 아저씨가 주인공이었고요. 케빈이 항의를 했다. 아치는 얼굴이 찌푸리며 반박했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몰랐지. 그러니 그건 달라. 케빈은 더욱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았다. 게다가 아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아치를 집으로 보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인 척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케빈이 제안을 했다. 3인칭으로 말이죠. 케빈은 요즘 영어 수업 시간에 서술자의 시점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케빈은 이러했다. 케빈은 저러했다. 케빈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지만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치? 케빈은 숨도 쉬지 않고 재빠르게 말했다. 어쩌고 저쩌고. 아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네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구나. 하지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원래 이야기꾼은 어느 사람들과 달리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알았다. 네 소원대로 그 이야기를 해주지. 두 사람은 이제 도체스터의 상징적인 명소들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랜드 하우스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유명한 사진 전시관인데 그 앞은 마치 작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멋진 초록색 정원수들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온통 갈색이었다. 누렇게 시들어버린 잔디밭, 헐벗은 나뭇가지들, 군데군데 질퍽거리는 눈 웅덩이들,
주변에 다른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검은 외투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노인 한 명이 그곳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느릿느릿 걷고 있을 뿐이었다. 케빈은 자신이 듣기 상태라고 이름 붙인 자세에 돌입했다. 그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뜻한다. 또 무시 상태라는 것도 있었다. 무시 상태에 돌입하면 비록 얼굴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무시 상태가 가끔 편리할 때가 있다. 엄마가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그때다. 이것 말고 케빈의 머릿속에는 단추 하나가 더 있었다. 그것은 듣기 상태와 짝을 이루지만 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듣고 기록하기라는 그 단추는 케빈이 정말로 무언가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싶을 때만 작동했다. 예를 들어 제이슨이 비디오 게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비밀 코드나 치트키를 알려줄 때와 같은 경우다. 그런데 바로 지금 케빈은 그 단추를 눌렀다.